어머, 자기야, 저 여자 좀 봐요. 완전 시골 아줌마 다 됐네. 유리는 차 창문 너머로 소를 살피는 여자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태성물산 안주인이 홍천산골에서 소똥이나 치우고 있다니 와보길 잘했네. 태성물산 강태진 회장은 3년 전 쓸모없는 돌산이라며 던져주고 내쫓았던 전처가 어떻게 늙어가고 있는지 그의 새로운 아내와 함께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차에서 내린 순간 태진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쓰러져가는 농장 대신 지평선 끝까지 이어진 최첨단 축사들과 2,000마리의 황금빛 솥대, 그리고 그 거대한 목장을 호령하는 당당한 은숙의 모습. 은숙이 고개를 돌려 태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치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덩이를 보듯 무심하게 시선을 거두고 다시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30년을 자신의 그림자로 살던 여자가 자신을 보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태진은 뒷목을 잡았습니다. 강태진 회장은 홍천 목장 흙바닥에 앉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폭풍이 치기 전 정적일 뿐이었습니다. 곧 목장 땅 밑에 묻혀있던 추악한 진실이 밝혀지며 태성물산의 미래는 바뀌기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10월의 차가운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 어느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강원도 홍천의 한 호젓한 국도 위로 육중한 엔진음을 내뿜으며 레인지로버 한 대가 거침없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태성물산 강태진 회장은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거친 비포장 도로를 운전하고 있었고, 태진의 두 번째 아내 진유리는 명품 스카프로 코를 가린 채 연신 짜증 섞인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타이어가 자갈을 지니기며 내는 거친 소리가 고요한 산속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태진은 거칠게 핸들을 꺾으며 이 좁고 험한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을 원망스럽게 쳐다보았습니다. 자기야, 여기 진짜 사람 사는 동네 맞아? 내비게이션도 자꾸 경로를 재탐색한다고만 하잖아. 이런 깡촌 구석까지 우리가 직접 와야 해? 비서시켜서 대충 서류 받아오면 될 일을 가지고 왜 사서 고생이냐고. 내 피부 다 뒤집어지겠어. 홍천이라더니 소똥 냄새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 같아. 옷에 냄새 배면 어떡해? 유리가 콧소리를 섞어가며 태진의 팔을 흔들어 보았지만 태진은 대답 대신 가속 페달을 더 깊게 밟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오로지 돈과 일그러진 자존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30년을 지독하게 함께 살다 3년 전 매정하게 내쫓았던 은숙이 그저 산비탈에서 소나 몇 마리 키우며 비참하게 늙어가고 있을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홍천의 이 쓸모없는 돌산 일대가 대규모 물류단지와 관광지 후보로 지정되어 지가가 수직 상승했다는 비서실의 비밀 보고를 받자마자 태진은 참을 수 없는 욕심과 불안에 이곳을 직접 찾은 것입니다. 유리가 거울을 보며 입술을 고쳐 바르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여편네 분명히 얼굴은 흑빛이 돼서 소똥 냄새 풀풀 풍기며 살고 있겠지? 자기야, 우리 가서 확실하게 도장 받아와야 해. 이런 금싸라기 땅을 그 여자한테 그냥 두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안 그래? 내가 생각해도 너무 아까워 죽겠어. 그 여자가 뭘 안다고 홍천 땅을 가지고 있어? 그냥 적당히 돈 몇 푼 쥐어주고 내쫓자고. 태진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은숙은 평생 큰 소리 한 번 못 내던 순한 여자였으니
적당히 위협하고 돈 몇 푼 던져주면 겁을 먹고 땅을 내놓으리라 확신했습니다. 그는 은숙이 고개를 숙이며 자신의 눈치만 살피던 그 시절의 모습을 떠올리며 묘한 승리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적지에 도착해 차 문을 여는 순간 두 사람의 오만함은 서늘한 가을바람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다 쓰러져가는 농가가 아니었습니다. 은숙 한우 단지라는 거대한 간판이 붙은 최첨단 축사들이 홍천의 지평선을 따라 끝도 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축사 근처에는 고급스러운 목조로 지어진 직영 정육식당과 카페가 자리 잡고 있었고 넓은 주차장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의 차로 빈틈이 없었습니다. 회장님, 등기상 집원이 확실히 맞습니다. 이 일대 4만 평 부지가 전부 지은숙 씨 소유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홍천의 주요 상권과 유통망도 모두 지은숙 씨가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믿기 힘든 규모입니다. 저희 그룹 공장보다 더 정돈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3년 만에 이런 일을 벌였는지 의문입니다. 뒤따라온 비서의 보고에 태진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굳어졌습니다. 자신이 버린 땅이 금싸라기 땅이 된 것도 모자라 그 땅 위에 거대한 제국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진은 차 문을 부서질 듯 세게 닫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축사 안에서는 수백 마리의 소들이 여유롭게 꼬리를 흔들며 여물을 먹고 있었고 그 규모는 태진이 상상했던 수준을 수십 배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목장 한가운데서 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오는 작업용 오토바이가 보였습니다. 세련된 카키색 워크웨어 슈트에 고급 가죽 장화를 신은 당당한 풍채, 바로 지은숙이었습니다. 3년 전 이혼 서류를 받으며 차가운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던 그 나약한 여자의 모습은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유리가 당황한 듯 태진의 팔을 꽉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자기야, 저 여자 진짜 우리가 아는 지은숙 맞아? 왜 저렇게 젊어 보여? 얼굴에 돈을 얼마나 쳐바른 거야? 무슨 시골 여자가 저렇게 번지르르 해? 기분 나쁘게 말이야. 저거 다 자기 돈 빼돌려간 거 아니야? 내가 아는 지은숙은 저런 눈빛이 아니었는데. 은숙은 오토바이에서 내려 헬멧을 벗고는 태진과 유리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태진은 은숙의 눈에서 원망이나 슬픔 혹은 재회의 반가움을 기대했지만 그녀의 눈동자에는 그저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덩이를 보는 듯한 서늘함 뿐이었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은숙의 머리카락 뒤로 2,000마리의 솥대가 평화롭게 움직이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은숙은 장갑을 하나씩 천천히 벗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홍천의 들판을 압도하는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누구신데 남의 목장 진입로를 막고 계십니까? 관광객 주차장은 저 아래쪽입니다. 여기는 직원 외 출입 금지 구역이니 차 빼시죠. 업무에 방해됩니다. 큰 차가 길목을 막으면 소들이 놀랍니다. 남의 영업집 앞에서 무례가 과하시네요. 은숙의 차분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의 태진은 오히려 당혹감을 느껴 헛기침을 내뱉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예전처럼 고압적인 자세로 어깨를 펴고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숨기기 위해 태진은 일부러 더 크게 호통을 쳤습니다. 지은숙,
나다 태성물산 강태진이야. 30년을 네 하늘로 모시고 살던 남편을 못 알아보는 거야? 아니면 돈 좀 벌었다고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야? 사람을 봤으면 예의부터 갖춰야지. 이게 무슨 무례한 태도지? 홍천에 오더니 상도덕도 잊었어? 내 덕분에 이 땅이라도 지키고 사는 줄 알아야지. 은숙은 가볍게 콧방귀를 뀌며 태진을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나 노골적이고 무심해서 태진은 마치 벌거숭이가 된 듯한 수치심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태진의 수백만 원짜리 양복과 번쩍이는 명품 구두가 이 흙먼지 날리는 대지 위에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은숙은 장갑을 벗어 오토바이에 툭 던지며 차갑게 응수했습니다. 강태진 씨? 아, 3년 전 제 인생에서 깨끗이 도려낸 그 불순물 말씀이시군요. 이름이 익숙하다 했더니 아직도 세상을 떠돌고 계셨네요. 여긴 엄연한 사유지라 예약하지 않은 분은 단 1초도 머무를 수 없습니다. 더러운 매연과 천박한 소음 풍기지 말고 당장 차 돌려서 나가세요. 내 소들이 당신 같은 인간들 보면 스트레스 받아서 고기질 떨어진단 말입니다. 불청객은 필요 없으니 어서 가시죠. 뭐? 불순물? 지은숙, 너 지금 누구한테 그따위 막말을 해? 이 땅 원래 내가 불쌍해서 던져준 땅이야. 내 돈으로 산 거나 다름없다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호의호식할 수 있는 것도 다 내 덕인 줄 몰라. 당장 사무실로 가서 계약서 다시 쓰자고. 내가 넉넉히 쳐줄 테니까 이 땅 내놔. 너 같은 시골 여자가 감당할 땅이 아니야. 홍천 땅은 기업가가 관리해야 할 규모라고. 내 주제를 좀 알란 말이야. 옆에 있던 유리가 태진의 기세에 힘입어 앙칼지게 끼어들며 소리를 지릅니다. 그녀의 높은 목소리가 고요한 목장을 날카롭게 찢어놓았습니다. 유리는 은숙의 세련된 모습에 질투가 났는지 손가락질을 하며 쏘아붙였습니다. 어머, 자기야. 저 할망구 말하는 것 좀 봐. 우리 자기가 버린 홍천 땅 가지고 소똥이나 치우면서 살라니까 어디서 이렇게 호의호식하면서 회장 노릇이야? 너 우리 자기가 준 돈으로 이거 다 세운 거잖아. 고마운 줄 알고 넙죽절이라도 해야지. 어디서 눈을 부라려. 이거 다 우리 자기 돈이고 내 돈이나 마찬가지라고. 당장 도장 찍고 꺼져. 늙은 게 욕심만 많아가지고. 추하게 왜 이래? 홍천소랑 같이 사니까 사람이 짐승처럼 된 거야? 조용히 시골 구석에서 박혀 있을 것이지. 은숙은 유리를 향해 천천히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30살이나 어린 유리가 움찔하며 태진 뒤로 물러설 만큼 은숙의 기세는 태산처럼 압도적이었습니다. 은숙은 유리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낮게 은조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한 얼음 송곳처럼 폐부를 찔렀습니다. 젊은 아가씨, 입술에 바른 틴트보다 네 인성이 더 싸구려네. 여기 2,000마리 소떼가 한꺼번에 울면 네 비명소리 같은 건 들리지도 않아. 험한 꼴 당해서 산송장 되기 전에 이 불륜 남녀는 내 땅에서 조용히 꺼져주겠어? 아니면 내가 강제로 끌어내줄까? 내 성격 3년 전이랑 많이 달라서 말이야. 홍천 인심 좋다고 우습게 보지 말고 당장 나가는 게 신상에 좋을 거야. 경찰 부르기 전에. 은숙의 단호한 선언과 동시에 축사 안에서 수천 마리의 소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홍천의 대지를 흔드는 소리로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대한 진동은 태진과 유리의 발바닥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태진은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며 뒷목이 뻐근해졌습니다. 그는 중심을 잃고 흙바닥에 볼품없이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화려했던 그의 양복 바지에 축축한 흙이 묻어났지만 태진은 그것을 털어낼 힘조차 없었습니다. 자신이 버린 여자가 일군 이 거대한 제국 앞에서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재벌 회장의 권위는 소똥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자기야, 정신 차려봐. 왜 이래? 이보세요. 당신이 뭔데 우리 자기를 이렇게 만들어. 이거 폭행 아니야? 홍천 경찰에 신고할 거야. 당신 감옥 갈 줄 알아. 유리가 악을 쓰며 태진을 부축했지만 태진의 눈은 이미 초점을 잃고 허공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은숙은 주저앉은 태진을 차갑게 내려다본 뒤 아무런 미련 없이 오토바이에 올라타 농장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태진의 손이 파들파들 떨리며 홍천의 차가운 흙바닥을 짚었습니다. 유리는 놀라서 소리를 질렀지만 그 소리는 소떼의 우렁찬 울음소리에 묻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먼 발치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농장 직원들이 혀를 찼습니다. 태진은 3년 전 은숙을 쫓아낼 때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시 은숙은 무릎을 꿇고 제발 버리지 말아달라고,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태진은 그런 은숙을 발로 걷어차다시피 하며 집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그때 은숙이 흘렸던 눈물은 이제 태진의 발등을 찍는 시퍼런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태진은 흙 묻은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가슴이 조여오는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강 회장님,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차로 모시겠습니다. 여기 홍천 목장에 계속 계시면 모양새만 빠집니다. 여론도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일단 후퇴하시죠. 비서가 서둘러 태진을 부축해 차에 태웠습니다. 레인지로버는 올 때와는 달리 비참한 폐잔병처럼 홍천의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목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은숙의 농장 입구에는 태진의 패배를 비웃기라도 하듯 황금빛 노을이 찬란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은숙은 축사 지붕 위에서 그 광경을 무심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강태진, 이제 시작일 뿐이야. 내가 나를 짓밟았던 그 30해의 세월을 내가 이 홍천 땅 위에서 어떻게 되살려내는지 똑똑히 지켜봐. 내가 가진 그 가짜 명예와 돈이 너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말이야. 당신이 숨긴 그 더러운 돈들이 당신을 찌르는 가시가 될 거니까. 은숙의 목소리는 홍천의 바람을 타고 태진의 차 안까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태진은 차 안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복수의 다짐조차 은숙이 일궈낸 2000마리. 소떼의 압도적인 위용 앞에서는 한낱 먼지처럼 보였습니다. 태진은 비서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법무팀 불러. 그리고 그 여자 홍천 목장 주변 땅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 매입해. 길을 막든 물을 끊든 그 여자가 다시 나한테 기어오게 만들라고. 내 자존심을 건드린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할 거다. 감히 나를 흙바닥에 주저앉게 해? 태진의 악에 바친 소리가 차 안을 울렸지만
이미 승부의 저울은 은숙 쪽으로 급격히 기울어 있었습니다. 은숙은 조용히 소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음을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태진이 알지 못하는 거대한 진실의 폭풍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임재춘 이사가 전해준 이중 장부와 비자금 내역이 은숙의 금고 안에서 태진의 목을 조를 준비를 마쳤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도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태성물산의 회장이 직접 내려왔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홍천 일대에 퍼졌습니다. 은숙이 재벌 회장의 조강지처였다는 사실을 몰랐던 주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평소 은숙의 성실함과 인품을 봐온 홍천 사람들은 오히려 태진의 갑질에 분노했습니다. 세상에 저런 천하의 못된 놈이 있나? 30년 산 아내를 그렇게 쫓아내고 이제 와서 땅을 뺏으러 와? 소똥보다 못한 인간이구만. 우리 홍천의 은숙 씨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저런 짓을 해. 인두겁을 쓰고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은숙은 홍천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소를 키우는 여자가 아니라 홍천 마을의 중심이자 억울한 자들의 희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태진은 자신의 권력이 지방 소도시에서도 통할 줄 알았지만 홍천의 은숙이 쌓아온 진심의 벽은 태진의 돈보다 훨씬 높고 견고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은숙은 홀로 홍천 사무실에 앉아 태진의 차명 계좌 내역을 검토했습니다. 태진이 은숙의 이름을 도용해 해외로 빼돌린 자금만 수천억에 달했습니다. 태진은 은숙을 방패막이 삼아 온갖 불법을 저질러 온 것입니다. 은숙은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넘기며 자신의 삶이 어떻게 유린당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 그저 쓰고 버릴 가죽 포대 정도로 생각했겠지. 하지만 그 가죽 포대가 이제 당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거야. 당신이 홍천에서 만든 그 가짜 인생, 내가 다 무너뜨려 주겠어. 당신의 탐욕이 당신의 무덤이 될 거다. 은숙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우는 태성물산 본사에서 아버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를 듣자 은숙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약해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확신하는 결연한 의지의 산물이었습니다. 진우야, 이제 준비해라. 아버지가 우리에게 던진 그 더러운 덫을 이제 우리가 걷어들릴 때가 됐다. 이미사님이 주신 장부랑 내가 모은 자료들 이제 세상에 내놓을 거다. 아버지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우리 똑똑히 지켜보자. 진실은 홍천의 물처럼 맑게 밝혀진다는 걸 보여줘야지. 어머니, 걱정 마세요. 이미 본사 재무팀 안에서도 아버지의 독단에 불만을 품은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다 준비해뒀어요. 아버지는 자기가 만든 감옥에 스스로 갇히게 될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어머니의 억울함 제가 다 갚아드릴게요. 모자의 통화는 짧았지만 강렬했습니다. 홍천의 밤하늘은 유난히 맑고 깊었습니다. 은숙은 창밖으로 잠든 소떼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되찾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칼을 갈아온 여전사였습니다. 태진은 돌아가는 차 안에서 끊임없이 기침을 해댔고 옆에 있던 유리는 자신의 명품 가방이 홍천 흙에 오염된 것만 걱정하며
징징거렸습니다. 태진은 그런 유리가 처음으로 혐오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조강지처를 버리고 선택한 결과가 고작 이런 천박함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이제야 조금씩 깨닫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기엔 이미 너무 낮은 단계였습니다. 은숙의 복수는 이제 막 일막을 올렸을 뿐이니까요. 은숙은 홍천 목장 책상 위에 놓인 젊은 시절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태진만을 믿었던 그 어수룩한 여자는 이제 죽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홍천 한우처럼 단단해진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펜을 들어 일기장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인생의 5월은 지났지만 나의 홍천 10월은 이제 시작이다. 은숙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홍천의 가을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뜨거운 열기가 가슴속에서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사료 트럭이 오는 날입니다. 은숙은 평소처럼 새벽 일찍 일어나 소들을 돌볼 것입니다. 태진이 홍천에서 어떤 음모를 꾸미든 그녀는 자신의 영토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태성물산이라는 거대한 공룡이 이 시골 농장에 담장 하나 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결심이 은숙의 눈에서 번뜩였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홍천 2,000마리 소떼의 평화로운 호흡소리가 은숙의 목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의 위대한 반격은 이제부터입니다. 태진과 유리가 타고 온 레인지로버가 홍천의 붉은 먼지를 일으키며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은숙은 미동도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30년을 하늘처럼 받들었던 남편이었습니다. 그가 헛기침 한 번만 해도 집안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고 그의 구두 닦는 소리에 맞춰 잠에서 깨어 아침을 준비해야 했던 굴종의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 홍천의 흙바닥에 볼품없이 주저앉아 뒷목을 잡고 벌벌 떨던 태진의 모습은 은숙의 가슴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연민의 불씨조차 차갑게 식게 만들었습니다. 은숙은 축사 지붕 위로 내리쬐는 10월의 따가운 햇살을 받으며 낮게 의조렸습니다. 강태진, 당신이 여길 온 건 단순히 내가 망한 꼴을 보러 온 게 아니야. 당신은 눈앞에 돈이 보이지 않으면 단 1미터도 움직이지 않는 인간이니까. 은숙은 태진이 3년 전 이 쓸모없는 돌산이라며 던져주듯 넘겼던 이 홍천 땅에 무언가 치명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당시 태진은 이혼 서류를 내밀며 유독 이 땅만큼은 절대 팔지 말고 네 명의로 가지고만 있으라는 기묘한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마지막 자비이자 최소한의 생계 수단인 줄 알았으나 오늘 태진의 눈에 서린 그 광기 어린 탐욕은 그것이 자비가 아닌 은밀한 보관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숙이 소들의 밤 여물을 챙기고 있을 때 목장 가장자리 끝자락에 위치한 작은 오두막에서 가냘픈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곳에는 3년 전 은숙이 홍천에 처음 내려와 터를 잡을 때부터 말없이 흙을 빚으며 살던 송 노인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과거를 알 수 없는 미친 노인이라 부르며 피했지만 은숙은 갈 곳 없는 그를 목장 한 구석에 머물게 해주며 끼니를 챙겨주었습니다. 송 노인이 흙 묻은 투박한 손으로 은숙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이봐요, 목장 주인장. 아까 낮에 온 그 산에
절대 만만히 봐서는 안 돼. 그놈은 소 냄새를 맡으러 홍천까지 온 게 아니라 이 땅 밑에 숨겨진 검은 냄새를 맡으러 온 놈이야. 은숙은 송 노인의 곁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송 노인은 자신이 빚던 옹기를 가리키며 땅을 울리는 듯한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흙을 퍼다가 도자기를 구운 지가 벌써 3년이야. 그런데 이 땅 밑에는 보통의 흙만 있는 게 아니야. 자네 남편이라는 그 작자, 아주 오래전부터 이 동네 땅 밑에 무엇이 묻혔는지 다 알고 있었을걸? 30년 전 태성물산이 처음 기틀을 잡을 때 이 홍천 땅에서 무슨 은밀한 일이 벌어졌는지 자네는 꿈에도 모르지? 은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태진이 신혼 초부터 유독 홍천 출장을 잦게 다녔고 돌아올 때마다 흙투성이가 된 옷을 몰래 세탁하던 기억들이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송 노인은 은숙에게 낡고 빛바랜 지도 한 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것은 지질조사 자료와 군사 기밀 지도가 뒤섞인 기묘한 문서였습니다. 이 땅 밑에는 희귀한 지하자원이 아니라 태성물산이 초기에 불법으로 매립한 유독성 폐기물과 비자금 통로가 묻혀 있어 태진이라는 그 사내는 젊은 시절 건설업자들과 결탁해서 이 땅을 거대한 쓰레기장으로 썼지. 하지만 이제 이 일대가 관광단지로 지정되면서 그 밑을 파헤쳐야 할 상황이 온 거야. 만약 개발이 시작되어 그 오물들이 드러나면 태성물산은 단숨에 무너질 테니 자네를 감시자로 세워 이 땅을 지키게 한 거지. 자네가 키우는 소 2,000마리는 그 사내에게 아무 가치도 없어. 그놈은 소떼 밑에 깔린 자신의 추악한 과거가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는 거야. 은숙은 비로소 모든 진실이 눈앞에 선명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태진이 자신을 2,000마리 소와 함께 이 홍천 산골에 유배 보낸 것은 세상의 눈을 피해 땅을 지키게 하려는 가장 안전하고 믿음직한 무보수 창고지기로 삼은 것이었습니다. 은숙은 분노로 온몸이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자신을 아내로도 한 인간으로도 보지 않고 그저 자신의 범죄를 덮어줄 도구로 삼았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태진의 압박은 더욱 교묘하고 악랄하게 시작되었습니다. 태진은 태성물산의 인맥을 총동원해 홍천군청에 압력을 넣었고 목장의 환경위생 점검반을 매일같이 보냈습니다. 소들의 배설물 처리 시설이 미비하다느니 지하수 오염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했다느니 하는 억지 이유를 대며 당장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축사 앞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진을 치고 앉아 사료 트럭의 진입을 거칠게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저 여자 버티는 것 좀 봐. 소들이 배가 고파서 하나둘 쓰러져 나가야 정신을 차리려나? 그냥 포크레인 가져와서 싹 밀어버리면 안 돼요? 보고 있기 짜증나 죽겠어. 유리는 태진의 옆에서 명품 가방을 매만지며 잔인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태진은 차갑게 웃으며 본사법무팀에 전화를 걸어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은숙 명의로 된 그 땅, 원래 법인 자금으로 산 거라는 증거 조작해. 이혼할 때 재산 분할 과정에 중대한 착오가 있었다고 소송 걸고 당장 가압류부터 실행해. 소 2,000마리가 굶어 죽든 말든 그건 내 알 바 아니야. 땅 주인만 바뀌면 저 소들은 그냥 고깃덩어리일 뿐이야.
은숙은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사료 트럭은 입구에서 막혔고 목장으로 들어오는 전기마저 원인 모를 사고로 끊겨버렸습니다. 암흑 속에 갇힌 축사에서 소들이 배고픔과 어둠에 대한 공포로 울부짖는 소리가 홍천의 밤 공기를 잔인하게 찢어놓았습니다. 은숙은 손등이 갈라져 피가 터지도록 직접 우물물을 길어 소들에게 날랐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어떻게든 지켜줄게. 저 악마 같은 인간들이 너희를 죽이게 두지 않아. 조금만 버텨줘. 그때 서울 본사에서 근무하던 아들 진우가 홍천으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진우는 아버지의 서재 비밀 금고에서 우연히 발견한 문건 하나를 은숙에게 떨리는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홍천 부지 강제 수용 및 폐기물 재매립 계획서였습니다. 그 안에는 은숙의 목장을 횡령 혐의로 뺏어온 뒤 지표면 아래에 묻힌 과거의 흔적을 영구히 덮어버린다는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회사 자금이 바닥나고 법적 책임이 목전까지 오니까 이 땅을 다시 뺏어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범죄자로 몰아서 이 땅을 뺏으려는 모든 시나리오가 이미 태성물산 법무팀에서 완성되어 있어요. 진우의 목소리는 비통함과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진은 자신의 친아들인 진우조차 하나의 도구로 이용하려 했습니다. 진우를 홍천으로 보내 은숙을 회유하게 하고 만약 실패하면 진우에게도 연대 책임을 묻겠다며 아들을 협박했던 것입니다. 은숙은 아들의 차가워진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서슬퍼런 투지가 서렸습니다. 진우야, 걱정 마라. 엄마는 이제 예전에 그 바보같이 당하기만 하던 여자가 아니야. 저 사람이 이 땅 밑에 자신의 범죄를 묻어두려 한다면 나는 그 밑에 묻힌 저 사람의 더러운 진실을 세상 밖으로 다 파헤칠 거야. 은숙은 송 노인이 일러준 대로 목장 뒤편의 오래된 폐공터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30년 전 태진이 비자금을 만들기 위해 유독성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다 사고가 나자 인부들의 입을 막고 폐쇄했던 장소였습니다. 송 노인은 당시 그 현장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만 동료들을 잃고 숨어 지내야 했던 유일한 목격자였습니다. 강태진 회장, 그 인간은 자신이 흙으로 덮은 진실을 잊었겠지만 이 홍천의 땅은 잊지 않았어. 여기 내가 30년간 지켜온 증거가 있어. 송 노인은 오두막 깊숙한 바닥 아래에서 녹슨 철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30년 전 태성물산의 이중 장부와 불법 매립 지시서 그리고 당시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정관계 인사들에게 뇌물을 뿌린 상세 명단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태진이 은숙에게 이 땅을 준 진짜 이유는 누구의 발길도 닿지 않게 은숙이라는 방패를 통해 이 부끄러운 역사를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은숙은 그 장부를 품에 안고 소떼가 울부짖는 들판으로 돌아왔습니다. 멀리서 태진이 보낸 용역업체 직원들이 횃불을 들고 검은 그림자처럼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목장 입구에 펜스를 부수고 강제로 진입하여 소들을 끌어내려 했습니다. 은숙은 2,000마리 소떼의 선두에 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태진의 심장을 겨눌 비수가 들려 있었습니다. 강태진 회장에게 가서
똑똑히 전해라. 이 땅 밑에 무엇이 묻혔는지 내가 전부 다 알아냈다고 말이야. 내일 아침까지 이 사료 트럭길을 열지 않으면 이 장부들은 검찰이 아니라 전 국민 앞에 생중계로 공개될 것이라고. 은숙의 단호한 외침에 용역들은 주춤하며 물러섰습니다. 태진은 차 안에서 그 보고를 받고 경악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안전한 곳에 묻었다고 믿었던 치부가 자신이 가장 우습게 여겼던 전처 지은숙의 손에 들어갔다는 사실에 태진은 거품을 물며 뒷목을 잡았습니다. 지은숙, 내가 감히 나를 협박해? 내가 살고 싶지 않구나. 태진은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은숙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홍천의 깊은 밤, 2,000마리의 소. 때와 한 여인이 거대한 재벌의 탐욕에 맞서 고독하지만 위대한 항전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은숙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도 빌지도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의 혼과 자신을 믿고 따르는 2,000마리의 생명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태진은 유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차에서 내려 은숙을 향해 흙바닥을 밟으며 걸어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30년의 세월이 증오와 탐욕으로 얼룩져 폭발하기 직전의 긴장감을 만들어냈습니다. 태진은 이를 갈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 장부 당장 내놔. 아니면 너와 이 소떼를 통째로 이 땅 밑에 묻어버릴 줄 알아. 내 인내심 시험하지 마. 은숙은 비웃음 섞인 미소를 지으며 장부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홍천의 밤하늘을 울릴 정도로 당당했습니다. 묻어봐 당신이 나를 묻는 순간 그 화려한 태성물산도 이 홍천의 흙더미 속에 영원히 같이 묻히게 될 테니까. 어디 한번 해보시지. 태진의 협박이 홍천의 밤 공기를 가질 듯 날카롭게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은숙은 장부를 든 손에 힘을 주며 태진의 충혈된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30년 전 그저 순진했던 시골 처녀 은숙을 돈으로 사고 마음대로 휘둘렀던 태진은 지금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여자가 누구인지 도저히 믿기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태진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뒤에 서 있는 용역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저 장부 빼서, 그리고 저 소떼들 당장 축사 밖으로 몰아내. 주인 없는 짐승들이 사유지를 점거하고 있다고 신고할 테니까 당장 다 끌어내란 말이야. 태진의 명령에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은숙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평화롭게 잠들었던 소들이 갑작스러운 소란에 놀라 뒷걸음질치며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은숙은 소들의 앞을 가로막으며 온몸으로 사내들을 저지했습니다. 멈춰요. 이 소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러는 겁니까? 당신들이 밟고 있는 이 땅은 내 땅이고 이 소들도 내 자식들이야. 손 하나라도 대기만 해봐. 하지만 용역들의 무자비한 손길에 은숙은 바닥으로 밀쳐졌습니다. 차가운 흙이 은숙의 뺨을 스쳤고 무릎에서는 비릿한 피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송노인이 긴 쇠지렛대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평소 구부정하던 그의 허리는 온데간데없고 분노에 찬 눈빛이 태진을 향해 번뜩였습니다. 강태진, 30년 전 그 지옥 같은 구덩이에서 죽어간 내 동료들의 넋이 아직도 이 땅을 떠돌고 있다. 내 놈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다시 발을 들여.
이 땅은 내 놈의 죄를 덮어줄 무덤이 아니라 내 놈의 목을 죄 밧줄이야. 송노인의 고함에 태진은 잠시 주춤했습니다. 잊고 싶었던 과거의 망령이 살아 돌아온 듯한 공포가 태진의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태진은 곧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유리를 차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미친 노인네가 죽을 자리를 못 찾고 여기서 헛소리야? 배상무. 오늘 밤 안에 저 목장 전원 다 차단하고 지하수 펌프 부숴버려. 소들이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날뛰게 만들면 저 여자도 제풀에 지쳐서 도장 찍게 될 거다. 태진의 지시는 즉각 실행되었습니다. 목장의 모든 전등이 일시에 꺼지며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소들에게 물을 공급하던 거대한 펌프 소리가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멈춰버렸습니다. 2,000마리의 소들이 갈증과 어둠 속에서 서로 뒤엉키며 아비규환을 이루었습니다. 은숙은 어둠 속에서 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축사 안을 누볐습니다. 애들아,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놀라지 마. 조금만 참아줘. 은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손전등 하나의 의지에 소들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물이 끊긴 축사는 금세 생지옥으로 변해갔습니다. 갈증을 이기지 못한 소들이 축사벽을 들이받으며 울부짖었고 그 소리는 홍천 산자락을 타고 슬프게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홍천 군청 앞에는 태성물산의 사주를 받은 가짜 시민 단체들이 모여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은숙의 목장이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악취를 풍긴다며 당장 목장을 폐쇄하라는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진유리는 화려한 옷을 차려입고 기자들 앞에 서서 거짓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희 회장님은 전처의 자립을 돕기 위해 이 땅을 선의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 여자가 비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2,000마리나 되는 소를 불법으로 키우며 홍천의 환경을 파괴하고 있어요. 조강지처라는 이름 뒤에 숨은 저 여자의 탐욕을 제발 세상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유리의 가증스러운 인터뷰가 뉴스를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은숙은 졸지에 재벌 남편의 뒤통수를 치고 환경을 파괴하는 악독한 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평소 은숙에게 고마움을 느끼던 홍천 마을. 사람들도 태성물산이 뿌리는 돈봉투와 거짓 소문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은숙이 길가에서 만난 이웃들은 침을 뱉거나 고개를 돌리며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은숙 씨 실망이야. 어떻게 우리 마을 지하수를 다 망쳐놓으면서 소를 키워? 서울 사람들 말이 다 맞더구먼. 좋은 말로 할 때 저 목장 치우고 떠나. 평소 언니 동생하며 지내던 옆집 아주머니의 차가운 말에 은숙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돈 한 장에 이렇게 쉽게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 소들의 울음소리보다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은숙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 진우와 함께 직접 수질 검사 성적표를 들고 군청을 찾아갔습니다. 이걸 보세요. 우리 목장 지하수는 전국에서 가장 깨끗합니다. 저들이 주장하는 오염 수치는 다 조작된 거예요. 제발 공정한 조사를 해주세요. 진우가 외쳤지만 이미 태진의 돈에 매수된 공무원들은 서류조차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은숙의 목장에 무기한 영업 정지 명령서를 전달했습니다.
이제 은숙은 합법적으로 사료를 들여올 수도 물을 공급받을 수도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벼랑 끝에 선 은숙에게 태진은 마지막 최후 통첩을 보내왔습니다. 지은숙, 내일 정오까지 그 장부 들고 본사로 와. 오지 않으면 내가 애지중지하는 그 소 2,000마리는 전부 살처분 대상이 될 거다. 전염병 의심 소문을 퍼뜨리는 건 나한테 일도 아니니까. 은숙은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태진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가책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3년간 땀 흘려 일군 터전을 짓밟으면서도 그는 오직 자신의 안위와 돈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은숙은 창밖으로 기운 없이 누워있는 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갈증에 지쳐 눈이 충혈된 소들이 은숙을 향해 살려달라는 듯 애처로운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아버지는 사람이 아니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낳은 자식의 어머니도 수천 마리의 생명도 아무렇지 않게 죽일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여기서 멈추면 저 인간은 평생을 이렇게 괴물로 살 거야. 은숙의 눈에 서린 슬픔이 단단한 결의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송 노인을 찾아가 장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 장부 안에는 태진이 결코 세상에 나오지 않길 바랐던 비밀 매립지의 정확한 좌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곳은 지금 은숙이 키우는 소들의 방목지 정중앙이었습니다. 태진은 그곳을 다시 파헤쳐 증거를 없애고 다른 곳으로 옮기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 저 사람이 우리 소들을 죽이려 한다면 저는 저 사람의 심장을 찌르겠습니다. 내일 정오, 저는 본사가 아니라 이곳 목장에서 진실을 세상에 터뜨릴 겁니다. 은숙은 밤을 새워 목장의 모든 상황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용역들이 휘두른 몽둥이에 다친 소들의 상처, 끊어진 전선, 파괴된 펌프, 그리고 태진의 협박이 담긴 녹취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진우는 어머니의 곁을 지키며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 실시간으로 목장의 상황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홍천 목장의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저 밑에 묻힌 진실을 함께 파헤쳐 주세요. 진우의 필사적인 호소에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누리꾼들이 하나둘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목장 정문 앞에는 태진이 보낸 용역들 뿐만 아니라 진실을 확인하려는 유튜버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태진은 이 상황을 보고받고 당황했습니다. 뭐,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당장 다 쫓아내. 그놈들 다 돈 받고 온 프락치들이라고 소문내란 말이야. 내일 정오까지 그 장부만 뺏으면 끝이야. 태진은 초조해진 나머지 직접 홍천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경찰 간부들까지 동행하여 공무집행이라는 명분으로 은숙을 압박하려 했습니다. 정오가 다가오자 목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태진은 확성기를 들고 은숙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지은숙, 이제 끝났어. 당장 정문 열고 장부 내놔. 안. 그러면 지금 당장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소들을 다 파묻어 버릴 테니까. 은숙은 천천히 정문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송 노인의 장부가 들려 있었습니다. 태진의 눈이 장부를 향해 탐욕스럽게 빛났습니다. 태진은 승리했다는 듯 득의양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이제라도 그 장부 주면
내 목숨줄은 살려주마. 자, 일이네. 하지만 은숙은 장부를 태진에게 건네는 대신 뒤편에 서 있는 송 노인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송 노인은 미리 준비해둔 굴착기에 올라타 방목지 한가운데를 깊게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태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멈춰. 저 미친 노인네가 뭐 하는 거야. 당장 막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굴착기의 버킷이 땅속을 파고들자 시퍼런 빛을 띤 의문의 드럼통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코를 찌르는 악취와 함께 검은 폐수가 지표면으로 흘러나왔습니다. 현장에 있던 카메라 수십 대가 이 광경을 생중계로 찍고 있었습니다. 태진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저건 조작이야. 지은숙, 내가 미리 묻어둔 거잖아. 태진이 발악하듯 소리쳤지만 은숙은 장부의 한 페이지를 펼쳐 카메라 앞에 들이댔습니다. 거기에는 30년 전 태진의 친필 사인이 담긴 폐기물 매립 지시서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태진 회장님, 당신이 묻은 건 쓰레기만이 아니었어요. 당신의 양심과 당신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의 목숨도 같이 묻었죠. 이 소 2,000마리가 왜 그동안 그렇게 슬프게 울었는지 이제야 알겠네요. 바로 당신의 죄를 세상에 알리려 했던 거예요.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태진과 동행했던 공무원들은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며 자리를 피하려 했고 용역들은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에 얼굴을 가리고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태진은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자신이 30년간 공들여 쌓아온 태성물산이라는 성벽이 자신이 가장 우습게 여겼던 아내가 지키던 그 홍천 땅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유리는 상황이 불리해지자 태진을 버려두고 자신의 가방만 챙겨 차를 몰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분노한 마을 사람들에게 길이 막혀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은숙은 소들의 축사로 돌아갔습니다. 비록 전기는 끊겼고 땅은 오염되었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해방감이 차올랐습니다. 애들아, 이제 됐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돼. 우리가 이겼어. 홍천 목장의 흙 속에 처박힌 태진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생중계 카메라 렌즈들이 쏟아내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 태진은 자신의 얼굴을 가릴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듯 했습니다. 지옥 같던 악취가 대지를 뒤덮었지만 은숙은 오히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그 역한 냄새를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30년간 삼켜왔던 배신과 눈물의 냄새였기 때문입니다. 회장님, 사실입니까? 이 폐기물들이 정말 회장님의 지시로 매립된 건가요? 지은숙 씨를 횡령범으로 몰았던 것도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함이었습니까?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화살처럼 태진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태진은 헛웃음을 지으며 바닥에 침을 뱉었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그 비열한 본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조작이야. 이건 다 저 여자가 꾸민 함정이라고. 내가 저 여자에게 이 땅을 준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 태진의 절규는 공허하게 들판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태진의 몰락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유리는 이미 태진의 손을 놓을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태진의 비참한 몰락을 확인하자마자
자신의 명품 가방 속에 챙겨두었던 태성물산의 해외 비자금 계좌, 비밀번호와 이면 계약서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녀에게 태진은 이용 가치가 사라진 낡은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회장님이 이런 분인 줄 정말 몰랐어요. 어떻게 저런 끔찍한 걸 땅에 묻고 저를 속이실 수 있죠? 저도 피해자예요. 유리의 뻔뻔한 연기에 태진은 눈을 부릅떴습니다. 자신을 위해 온갖 수발을 다 들겠다던 유리가 가장 먼저 자신을 등지는 모습에 태진은 뒷목을 잡고 쓰러질 듯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유리는 차갑게 돌아서며 미리 대기시켜둔 자신의 수행원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태진이 구속되기 전 그가 가진 마지막 현금 자산들을 가로채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 시각 목장 안으로 긴급 출동한 환경부 조사관들과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땅 밑에서 발견된 드럼통들은 하나같이 태성물산의 로고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송노인이 보관해온 이중 장부의 내용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검찰 수사관은 태진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강태진 씨, 환경범죄 단속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수갑이 채워지는 쇳소리가 고요한 목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30년간 대한민국 경제계를 호령하던 거물. 강태진이 자신이 무시했던 아내의 발밑에서 범죄자로 전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진은 연행되는 와중에도 은숙을 향해 저주의 말을 퍼부었습니다. 지은숙, 내가 이 땅에서 온전할 줄 아느냐? 이 오염된 땅에서 너와 내 소들도 다 죽어나갈 거야. 내가 없으면 너도 끝이야. 은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경찰차에 실려가는 태진의 뒷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복수의 쾌감보다는 한 인간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를 지켜보는 서글픔이 더 컸습니다. 은숙은 아들 진우의 어깨에 기대어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진우야, 이제야 저 소들의 울음소리가 멈추는 것 같구나. 이제 정말 다 끝난 거니? 어머니, 아버지는 이제 다시는 어머니를 괴롭히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 시작이에요. 이 오염된 땅을 다시 살려내야 하잖아요. 우리 소들을 위해서라도요. 진우의 말대로 태진의 구속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태진이 구속되자 태성물산의 주가는 폭락했고 본사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주주들은 분노했고 그 화살은 자연스럽게 태진의 오른팔 노릇을 했던 장남 준기에게 향했습니다. 준기는 아버지를 대신해 사태를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유리가 회사의 핵심 자금을 빼돌려 해외로 도망치려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절망했습니다. 준기 씨, 미안하지만 나는 나부터 살아야겠어. 회장님은 이제 끝났어. 당신도 빨리 도망치는 게 좋을걸? 유리는 준기에게 비웃음을 남긴 채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다름 아닌 은숙이 고용한 미숙 변호사였습니다. 은숙은 이미 태진의 몰락과 함께 유리의 배신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유리가 빼돌린 자금들은 모두 은숙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것들이었기에 미숙은 즉각 유리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와 자금 동결 승인을 받아두었던 것입니다. 진유리 씨, 남의 가정을 파탄내고
남의 돈을 챙겨서 어디로 가시나요? 당신이 쓴 그 명품 가방부터 신발까지 전부 우리 의뢰인 지은숙 씨의 피눈물로 산 것들이더군요. 이제 제자리로 돌려놓으셔야죠. 유리는 공항 로비에서 수사관들에게 붙잡혔습니다. 화려했던 그녀의 모습은 간대없고 욕망에 눈이 먼 초라한 여자의 얼굴만이 남았습니다. 유리는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그녀의 손목에도 태진과 똑같은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홍천 목장으로 돌아온 은숙은 더 큰 시련에 직면했습니다. 땅 밑에서 유독 물질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에 환경단체와 정부는 목장에 있는 2,000마리의 소를 모두 살처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오염된 땅에서 자란 소들이 건강할 리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 소들은 깨끗한 지하수만 먹였어요. 매립지는 방목지 한복판이었지만 축사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제발 우리 소들을 죽이지 마세요. 은숙은 군청 직원들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태진을 무너뜨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정작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소들을 잃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도 다시 술렁였습니다. 소들이 전염병이라도 옮길까봐 목장 근처에 방역차를 세우고 은숙의 출입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지은숙 씨, 이제 그만 포기해. 저 소들을 다 죽여야 이 땅의 오염이 멈춘다고 하잖아. 당신 욕심 때문에 우리 홍천 전체가 망할 수는 없어. 사람들의 냉대 속에서 은숙은 홀로 축사를 지켰습니다. 그녀는 사비를 털어 전국에서 유명한 수의사들과 환경 전문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소 한 마리 한 마리의 혈액 검사와 건강 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잠 한숨 자지 않고 소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은숙의 모습에 전문가들도 감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숙 사장님, 기적입니다. 소들의 혈액에서 독성 물질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 이 땅의 특정 구간에 묻힌 희귀한 광물 성분이 유독 물질을 흡수하고 차단하는 방어막 역할을 하고 있었더군요. 태진 회장이 노렸던 그 광맥이 역설적으로 소들을 살린 겁니다. 환경 전문가의 발표에 은숙은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태진이 탐욕을 위해 독을 묻고 또 그 독을 덮으려 했던 그 땅이 스스로 정화의 힘을 발휘해 은숙의 소들을 지켜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은 언론을 통해 홍천의 기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은숙은 이제 정식으로 태성물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태진이 명의를 도용해 만든 빌딩과 비자금들을 모두 환수하여 홍천 목장의 땅을 정화하고 오염 피해를 본 주민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은숙은 더 이상 태성물산의 안주인이 아닌 대지를 살리는 환경운동가이자 성공한 목장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구속된 태진은 감옥에서 은숙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뺏으려 했던 땅이 관광지가 아닌 환경보호의 성지가 되고 자신이 무시했던 아내가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다는 사실에 태진은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욕망이 무엇을 잃게 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은숙은 노을이 지는 홍천 들판에 서서 2,000마리의 소떼를 바라보았습니다. 소들은 이제 더 이상 슬프게 울지 않았습니다. 평화롭게 풀을 뜯는 소들의 모습 뒤로 송노인이 새롭게 빚은 옹기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은숙은 자신의 거친 손을 어루만지며 미소 지었습니다. 애들아, 고맙다. 너희가 나를 살렸고 이 땅이 우리를 지켰어. 이제 우리는 진짜 자유란다. 은숙의 곁에는 진우와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아온 준기가 서 있었습니다. 무너진 제국 위에서 은숙은 가족의 화해와 생명의 존엄이라는 더 크고 견고한 성을 쌓아 올렸습니다. 홍천의 흙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이제 생명이 피어나는 가장 따뜻한 대지가 되었습니다. 홍천 목장의 들판 위로 눈부신 아침 햇살이 쏟아져 내립니다. 불법 매립지로 얼룩졌던 방목지 한복판은 이제 국가가 지정한 환경, 정화 시범 구역이 되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은숙은 이제 태성물산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의 이름 세 글자를 내건 지은숙, 생명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합니다. 30해 동안 남의 집 제사상 차리는 법과 남편의 비위를 맞추는 법만 익혔던 손에는 이제 흙을 살리고 생명을 보듬는 강인한 굳은 살이 박여 있습니다. 이사님, 태성물산 채권단 협의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태진 회장의 사유재산 몰수 절차가 완료되었고 그중 상당 부분이 사모님의 명의 도용 피해 보상금으로 홍천 목장재단에 귀속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진우가 서류 뭉치를 들고 다가와 밝은 목소리로 보고합니다. 진우는 이제 태성물산의 기획이사가 아닌 어머니의 목장을 지키는 든든한 운영팀장이 되어 은숙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은숙은 서류를 훑어보지도 않은 채 멀리 산등성이를 바라보며 잔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진우야, 그 돈이 내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소의 눈물과 사람들의 피땀이 섞였겠니? 그건 내 돈이 아니야. 이 땅을 정화하고 우리 목장 때문에 마음 고생했던 홍천 주민들을 위해 써야 할 돈이지. 마을 도서관도 짓고 독거노인들 한우 급식 사업도 더 크게 확대하자꾸나. 은숙의 목소리에는 이제 과거의 날선 분노나 처절한 원망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방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결코 범접할 수 없는 고결한 삶을 살아내는 것임을 그녀는 지난 시련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한편 교도소 면회실의 차가운 유리병 너머로 강태진의 모습이 보입니다. 화려했던 수입 양복 대신 낡은 죄수복을 입은 그는 불과 몇 달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버린 듯 초라합니다. 기력이 쇠한 그는 면회를 온 장남 준기를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은숙의 소식을 묻습니다. 준기야, 네 어미는 잘 있느냐? 그 목장 땅 정말로 다 정화가 됐다고 하더냐? 내 평생을 바친 태성물산이 정말 그렇게 쉽게 무너진 게 맞느냐? 준기는 고개를 숙인 채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태성물산이라는 이름은 세상에서 지워졌습니다. 어머니가 그 자리에 생명재단을 만드셨어요. 아버지가 묻으려 했던 그 독들이 오히려 이 땅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아버지를 미워하지도 않으세요. 그저 없는 사람 취급하며 살고 계십니다. 그게 아버지에게는 가장 큰 형벌이겠지요. 태진은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금력과 권력이 자신이 가장 우습게 여겼던 조강지처의 발끝조차 따라가지 못했다는 사실에 그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가 그토록 갈구했던 부귀영화는 한낱 모래성처럼 사라졌고
그가 버렸던 은숙은 홍천의 대지처럼 너른 품을 가진 여제로 부활해 있었습니다. 준기는 아버지를 원망하며 태성물산의 경영권을 포기하고 은숙의 목장에서 사료포대를 나르며 속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유리의 소식 또한 들려왔습니다. 해외로 도피하려다 공항에서 붙잡힌 그녀는 태진의 비자금을 횡령하고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그녀는 자신이 가진 마지막 명품 가방이 낡아가는 것만 걱정하며 정서적 불안 증세를 보인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탐냈던 화려한 안주인의 자리는 이제 차가운 시멘트 벽에 갇힌 죄수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홍천 목장의 축사안은 소들의 활기찬 움직임으로 가득합니다. 은숙은 소 한 마리 한 마리의 등을 어루만지며 이름을 불러줍니다. 소들은 은숙의 손길에 기분 좋은 듯 콧김을 내뿜으며 고개를 비벼옵니다. 갈증에 울부짖고 농약의 위협에 떨던 그 시간들은 이제 먼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사님, 오늘 마을 잔치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마을 이장님하고 주민분들이 벌써 마을 회관에 모여서 기다리고 계세요. 아까 아주머니 한 분은 사과 한 박스 들고 오셔서 지난번에 차갑게 굴어 미안하다고 눈물까지 흘리시더라고요. 직원의 보고에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숙은 마을 주민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태진의 거대한 권력과 돈 앞에서 나약해지는 것은 인간의 본성임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오히려 그들을 먼저 끌어안음으로써 홍천을 진정한 상생의 터전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마을 잔치가 열리는 홍천 목장 잔디광장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은숙은 화려한 드레스 대신 정갈한 개량 한복을 입고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등장에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홍천 며느리 지은숙입니다. 3년 전 제가 빈손으로 이곳에 내려왔을 때 저를 받아준 건 이 푸른 산과 맑은 물이었습니다. 비록 잠시 어둠이 덮였지만 진실은 태양처럼 다시 떠올랐습니다. 오늘 이 잔치는 제 승리를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라 생명을 지켜낸 우리 모두의 승리를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마음껏 드시고 즐겨주십시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홍천 산자락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은숙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마치 고생 많았다고 다독여주는 듯 따스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규정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고 대지를 살린 위대한 여성 지은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잔치가 한창일 무렵 송노인이 은숙의 곁으로 다가와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상자 안에는 흙으로 빚은 소 한 마리가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송노인은 허리를 꼿꼿이 펴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사님, 이제 이 땅 밑에는 독이 아니라 희망이 흐릅니다. 내가 30년간 기다려온 진실이 당신을 통해 밝혀졌으니 이제야 먼저 간 내 동료들에게 얼굴을 들 수 있겠구려. 고맙소. 이 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줘서. 은숙은 송노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친 흙일로 갈라진 두 사람의 손은 이 땅을 지켜낸 훈장과도 같았습니다. 은숙은 송노인의 조각상을 사무실 입구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탐욕의 눈이 먼 자들에게 던지는 준엄한 경고이자 생명을 지키는 자들의 긍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홍천의 저녁, 은숙은 홀로 박목지 언덕에 올라섰습니다. 2,000마리의 솥대가 노을빛을 받아 황금빛으로 물든 채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은 세상 그 어떤 명화보다 아름답고 평온했습니다. 은숙은 가슴 깊이 홍천의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30해의 겨울을 견뎠으니 이제 내 인생의 봄은 영원히 지지 않을 거야. 강태진, 당신이 준 고통이 나를 이토록 단단하게 만들었으니 그건 고맙게 생각할게. 하지만 다시는 내 이름 앞에 당신의 성을 붙이지 마. 나는 오롯이 지은숙으로 살다 갈 거니까. 은숙은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그녀가 3년간 홍천에서 기록해온 영농일지와 소들의 탄생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그녀는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꽃은 제 이름을 알리기 위해 피지 않는다. 그저 대지를 믿고 자신의 향기를 피울 뿐이다. 나는 이제 나만의 향기로 이 세상을 채우려 한다. 은숙의 뒤로 진우와 준기가 다가와 나란히 섰습니다. 두 아들은 어머니의 든든한 양팔이 되어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진 홍천의 들판 위로 소들의 평화로운 울음소리가 축복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목장 사무실에서 은숙은 거울을 봅니다. 거울 속에는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팬 중년 여성이 서 있지만 그 눈동자만큼은 청년보다 맑고 깊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녀는 화장품 대신 투박한 핸드크림을 손에 바르며 소리 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 손이 2,000마리의 소를 지켰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웠습니다. 은숙의 홍천 목장은 이제 단순한 농장을 넘어 상처 입은 사람들이 찾아와 위로를 얻는 치유의 공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은숙은 매달 전국의 조강지처들과 홀로 된 여성들을 초청해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용기를 북돋워주는 강연을 엽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여성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홍천 목장 위로 쏟아질 듯 빛납니다. 은숙은 창문을 활짝 열고 시원한 밤바람을 맞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꿈속에 태진의 고함이나 유리의 비아냥은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바람소리와 소들의 고요한 숨소리만이 그녀의 밤을 평온하게 채워줍니다. 지은숙, 그녀의 인생 이막은 이제 막 가장 화려한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홍천의 대지는 그녀의 발걸음을 기억하며 영원히 그녀를 품어줄 것입니다. 30해의 세월을 송두리째 도둑맞고도 홍천의 흙과 소들을 의지해 다시 일어선 그녀의 모습에서 우리 어머니들의 위대한 생명력을 봤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도 너무 늦은 건 아닐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고민하며 밤잠을 설치는 분이 계신가요? 인생의 10월에도 꽃은 피고 차가운 흙 밑에도 진실은 숨쉬고 있습니다. 당신이 버려졌다고 생각한 그 자리가 사실은 당신이 가장 화려하게 피어날 수 있는 비옥한 땅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은 당신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불러보세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오롯이 당신 자신인 그 이름을요.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홍천의 별빛처럼 찬란한 당신의 내일을 응원하며
오늘 사연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